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던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무죄의 근거는 치매 환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건데요. 심신상실 상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한편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사건 현장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 언급한 치매 노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병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 사건은 이제 3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2021년 8월 새벽 부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로 입원을 하고 있던 70대 박모 씨는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이 피해자는 결국 사흘 뒤에 숨졌고요. 이 박모 씨는 상해치사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 당시 입원 중에 외출 저지를 당했었고 소화기로 때려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건 검찰 측에서도 인정은 한 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소를 제기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박모 씨는 2008년에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고 2020년부터 이제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요. 검찰에서도 이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정상인보다는 부족한 상태다. 그러니까 즉 심신미약 상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고 다만 감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기소를 했던 건데 법원에서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상실 상태다 이렇게 봤습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결국에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리분별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인데요. 이 심신상실은 전혀 그런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은 심신상실 정도보다는 미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형사적으로 이 차이점은 심신상실 같은 경우는 형법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심신미약은 사리분별이라든지 아니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다만 판사가 봤을 때는 이제 감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능력 자체가 불가능하냐 아니면 가능은 하지만 미약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가끔 어느 정도의 또 인지 능력을 갖췄던 상황도 있었다라고 이 70대 노인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심신상실로 본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심실장애냐 아니면 심실미약이었느냐 판단을 할 때는 평소 이 사람이 어땠는지도 고려를 하지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어땠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박 씨가 평소에 인지 능력을 갖춘 모습을 가끔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그런 심신 능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심신상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결국엔 이 박 씨의 정신적인 상태가 어땠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 의료 감정을 거쳤는데요. 그런데 의료 감정 결과 이 많은 의사들이 일상생활의 판단이라든지 문제 해결이 불가능했다라는 이 감정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범행 전에도 이 선망 현상이 겪었다라는 이런 진술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사가 봤을 때는 이런 일상생활의 판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선악이라든지 시비를 가릴 수 없는 그런 정신 상태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은 치료 감호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거 기각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치료 감호라고 하는 거는 형벌은 아니고요. 일종의 보완 처분인데요. 이렇게 심신 장애나 아니면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 감호소에 수용을 해서 치료하는 이제 처분인데요. 근데 검찰은 이 박 씨에 대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치료 감호소에 수용해야 된다라고 청구를 했는데 재판부는 이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식사나 약물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치료 감호소에 강제로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요양시설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가 나온 이 노인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저희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음은 고 변희수 전 하사 관련 내용이죠.
지금 생을 마감한 지 3년이 지났고 순직을 지금 인정받게 됐습니다. 있었던 일들도 참 많았었는데 저희가 다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한번 뭐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고 변희수 하사는 2019년 이 군 복무 중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환 수술 후에도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육군은 수술 후에 생긴 신체 변화가 심신 장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강제 전역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변희수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이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첫 변론을 앞두고 이 변희수 하사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7개월 뒤에서야 이제 법원에서는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했다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사건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육군의 보통 전공 사상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그 직무 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 사망이다 이렇게 어허.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심사 끝에 지난 29일 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이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사망한 이유는 극단적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순직이 인정된 것을 국방부에서 심사한 결과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생긴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다라는 것이 주된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처음에 2022년에 있었던 이 육군의 보통 그 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라고 예. 이렇게 봤지만 이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는 변 하사가 숨진 데에는 개인적인 요인도 작용을 했지만 주된 원인은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제 전역 처분 자체가 이 법원에서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받기 때문에 예. 결국엔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순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육군에서 조금 전에 좀 언급도 해주셨지만 2022년에는 일반 사망이라고 분류를 했었고 이번에 순직이라고 결정의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뭐 이렇게 내용을 바꾼 것에 대해서 뭐 부담도 없지 않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권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처음에 이제 2022년에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일반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인권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아하. 그래서 다시 심사 끝에 이거는 사실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유엔에서도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강제 전역 처분을 한 것은 뭐 일할 권리라든지 아니면 성 정체성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유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인권위원회나 아니면 유엔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다시 재심의를 했는데 재심의 끝에 순직이 인정이 된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유엔에서 입장을 또 냈었는데 순직 3형이 인정됐습니다. 3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결정됨으로써 바뀌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네, 군인의 순직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남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직무 수행 중에 사망을 했을 때는 순직 1형이고요. 예. 순직 2형은 국가 수호와 관련돼서 직무 수행 중에 사망을 했을 때가 이제 순직 2형으로 인정이 되고요. 직무 수행과 그러니까 국가 수호와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중에 사망을 했을 때가 이제 순직 3형에 해당이 되는데 이 변희수 하사의 사망 같은 경우는 순직 3형이 인정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순직 3형의 경우에는 유가족이 원할 경우에는 이 국민묘지에 안장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건 심사를 거쳐서 이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받으면 이 보훈연금 대상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오늘부터 저희 사전투표 시작되잖아요.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몇 번 얘기를 나눴지만 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는 등 우려스러운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 경찰관도 한 2,000명 투입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전에 이제 투표소에서 카메라 설치했다가 이 검거된 40대 유튜버도 있었는데요. 예. 계속 이 선거가 과열될 수 이런 선거 사범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런 선거 사범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경찰관 2,000명을 투입을 해서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사전투표 양일간 이 집배원이 관내 선거인의 사전투표 용지를 관내 선거구로 이동하는 과정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관이 동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해주신 그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고 경찰에서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는 사안인데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경찰의 역할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경찰이 어떤 역할을 했고 지금 어떻게 바뀐 걸까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번에 이 경찰의 태도가 좀 이례적인 건요. 예전에는 기존에는 사전 투표가 끝나면요. 관내 사전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와 회송용 투표용지 수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인된 투표용지를 우체국에 넘기는 데까지만 경찰이 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넘어서 그렇게 우체국에 접수된 이후에도 우편 집중국과 배달 우체국을 거쳐서 지역 선관위까지 움직이는 데까지도 집배원 한 명당 경찰과 한 명이 동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투표지 이송 과정 전 과정을 모두 경찰이 관여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동원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이번에 이런 뭐 부정행위 차단 등의 공을 세우는 경우에 특별 승진도 시켜주겠다라는 공약도 내걸었어요. 네, 뭐 특정까지 내세우면서 지금 선거사범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예. 입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막 2,000명이 추가 투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아까 관내 투표함을 열었을 때부터 관여하는 인원까지 하면은 16,000명 정도의 경찰관이 투입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번 선거 절차라든지 신뢰성을 위해서 경찰이 많이 관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 강화하는 이유, 배경 어디에 있다고 봐야겠어요? 일단 선거가 과열이 되면 선거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뭐 투표함 이송 중에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예전에는 뭐 그 사전 투표지를 이송하는 사전 집배원을 쫓아다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선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거로 인해서 선출된 사람에 대한 정당성은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도에서 사실 비롯되는 건데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계속 반목이라든지 아니면 갈등이 계속 이러다 보니까 뭐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든지 뭐 절차에 대한 신뢰성 확보 이런 부분에서 경찰이 선거 범죄를 좀 엄격하게 단속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사건 현장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